부장님,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두셨네요. 선우그룹 본사 로비에서 들려오는 임직원들의 찬사가 이정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52세의 선우그룹 총수인 이정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옆에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오세린, 29살의 그녀는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에 모델 뺨치는 외모까지 갖춘 여성이었거든요. 매너는 물론이고 언어 구사력도 뛰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죠. 아버님,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세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현우 오빠와 함께 오후 미팅은 대신 참석해 드릴게요. 이정우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세린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은 물론 남편인 현우를 보필하는 모습도 완벽했습니다. 고마워, 세린아. 이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하지만 이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후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더욱 예리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에 누군가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도 키워왔죠.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배려,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리는 예외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기사님이 늦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괜찮아. 이정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최 실장이 대신 운전해 주기로 했어. 그때 세린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정우는 그 미소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세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후에 뵈어요, 아버님. 현우와 세린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정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분명히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최병규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정우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신복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꿰뚫고 있는 유능한 인재였죠.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했습니다. 최병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으니 천천히 가시죠. 고생이 많네, 병규야. 이정우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 운전을 해주니 미안하고. 둘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우의 전용 주차구역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최병규가 먼저 운전석에 올랐고 이정우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허름한 옷차림의 여성이 나타나 이정우에게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선우그룹 회장님이신가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여성은 주위를 둘러본 후 이정우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 차 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고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여성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정우가 다시 물으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도망치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만 보였죠. 최병규가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방금 누군가 이상한 말을 하고 갔는데. 이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별것 아니야. 이정우가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여성의 간절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세린에 대한 위화감, 그리고 방금 전 여성의 경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봐요. 이정우가 최병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불안하네. 방금 전 정체불명의 여성이 한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차 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병규가 속도를 줄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해서. 이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차량은 서울 시내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여유로운 속도였지만 이정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세린의 이상한 미소와 그 여성의 경고가 자꾸 연결되어 생각났거든요. 회장님, 점심 약속 장소까지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중간에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실까요? 괜찮아. 그냥 가자. 이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최병규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회장님,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이정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량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최병규가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핸드브레이크는 어떻고? 이정우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죠. 그것도 안 됩니다. 최병규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정우의 머릿속에 그 여성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 차 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건가요? 앞에 트럭이 있습니다. 최병규가 소리쳤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차량이 급하게 방향을 바꿨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옆 차선의 승용차와 가볍게 충돌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길가에 멈춰섰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병규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줄여놨구나. 만약 평소 속도로 달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만약 그 여성의 경고를 듣지 않고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달렸다면 지금쯤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병규야, 이 차를 정밀 점검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최병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누가 감히 회장님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히 해봐야겠어.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차량의 피해는 크지 않았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합의금을 넉넉히 주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장님, 대체용 차량을 부르겠습니다.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택시를 타자. 이정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분간 회사 차량은 타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이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이정우는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을 견인해온 상태였어요. 정비팀장을 불러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정비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정우의 예상이 맞았어요.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바로 끊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브레이크액이 새도록 말이죠. 언제쯤 조작된 것 같아?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이나 새벽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정비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작업한 것 같고요. 이정우는 최병규를 불렀습니다. 병규야,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해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세린의 이상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보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 최병규가 CCTV 관제실로 향했어요. 이정우는 혼자 남아 사고 난 차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만약 그 여성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경고를 해준 걸까요? 이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병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어요. 이정우는 즉시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자신의 차량을 조작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최병규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2시경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이정우의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성, 한 명은 남성이었죠. 좀 더 확대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이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며느리 오세린이었어요. 이럴 수가.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세린이가 왜? 옆에 있던 남성도 점점 선명해졌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정우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화면 속에서 세린과 그 남자는 아주 능숙하게 차량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둘은 서로 포옹을 나누며 사라졌어요. 이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토록 완벽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회장님, 괜찮으세요? 최병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규야.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영상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일단 죽은 척 해야겠어.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뭘 노리는지 알아봐야 해. 죽은 척요? 최병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병원에 입원한 척하고 의식을 잃은 척할 거야. 이정우의 눈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떠올랐어요. 그래야 세린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최병규는 이정우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가며 보여준 리더십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병원으로 가시겠어요? 최병규가 물었습니다. 성모병원으로 하자.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원장이 내 대학 동기야. 비밀을 지켜줄 거야. 곧바로 계획이 실행되었어요. 이정우는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 원장에게는 모든 사정을 설명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네. 김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 부탁해, 원장.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해줘. 알았어. 의료진들에게도 철저히 당부하겠어.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우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웠어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의식불명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했죠. 첫 번째 방문자는 현우였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셨다면서요? 이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현우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후 세린이 들어왔어요. 현우 오빠 많이 놀랐죠?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세린아, 아버지가 언제 깨어날까?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정우는 세린의 목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슬픔이나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제가 의사 선생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는 잠시 커피라도 마시고 와요. 현우가 병실을 나간 후 세린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정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정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세린이 뭘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세린은 이정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맥박을 짚어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이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린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세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다행히. 세린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던데?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CCTV에서 봤던 그 남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현우는 아무것도 몰라. 세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이라 다행이야. 이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회장님만 없으면
선우그룹은 우리 거야. 세린의 목소리에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내가 알아서 조종해. 멍청하잖아, 걔. 이정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여자였다니.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세린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다시 들어왔어요. 세린은 순식간에 다시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오빠, 아버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세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이정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세린이 노리는 것은 선우그룹이었습니다. 자신을 제거하고 현우를 조종해서 그룹을 차지하려는 거였죠. 이제 반격할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세린이 얼마나 위험한 여자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세린의 정체를 밝혀내고 선우그룹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이정우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세린의 정체를 알았지만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병규야. 이정우가 최병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후 병실에는 둘만 남아 있었거든요. 세린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과거 경력, 가족관계, 모든 걸 다 파헤쳐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결혼 전 경력부터 시작해.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최병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세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대변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최병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세린 씨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뭘 찾았어?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세린 씨는 과거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어요. 최병규의 목소리에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벌가 둘째 아들과 말입니다. 이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세린이 초혼이 아니었다니. 현우에게는 분명히 처녀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최병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정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브레이크 고장이라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것도...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의심스럽죠. 최병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죽은 후 세린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이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후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최병규가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연달아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이정우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세린은 이미 한 번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는 거였습니다. 남자와 결혼해서 가문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는 일을 말이죠. 더 조사해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세린이와 함께 다니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미 조사 중입니다. 최병규가 대답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이정우는 재빨리 눈을 감고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낯선 여성이었어요. 50대 후반의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그 여성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여성이 최병규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선우그룹 회장님이 이곳에 계신가요? 누구시길래? 최병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회장님께 경고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차를 타지 말라고 했던 사람 말입니다. 이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경고를 해준 정체불명의 여성이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최병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늦었지만 다행히 회장님이 무사하시네요. 이정우는 눈을 살짝 떴어요.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은 이정우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죠. 회장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최병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실장님, 잠시 밖에서 지켜봐 주세요. 이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병규가 병실을 나간 후 이정우는 여성과 단둘이 남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경고를 해준 건가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제 이름은 윤미숙입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숙? 이정우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제 아들이 오세린 때문에 죽었어요. 윤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윤미숙의 아들이 바로 세린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죽였어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시켜 놓고는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죽였죠. 증거가 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윤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어요. 이정우는 윤미숙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에서 회장님을 봤어요. 윤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세린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경고를 해준 건가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못 구한 제 아들처럼 회장님도 당하실까봐 걱정됐어요. 윤미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윤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회장님, 그 여자를 막아주세요. 윤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럴게요.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세린의 정체를 밝혀내겠어요. 윤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함께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윤미숙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아들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윤미숙이 물었습니다. 일단 세린이 모르게 만나야 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세린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세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윤미숙은 이정우에게 세린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어요. 윤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린이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죠.
이정우는 주에 깊게 들었어요. 현우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세린이가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윤미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세린이를 좋아했죠. 그런데 결혼 후에 달라졌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서서히 준호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어요. 윤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막고 가족과도 멀어지게 만들었죠. 이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세린이 현우에게도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준호를 사업 실패로 몰아갔어요. 윤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고 나쁜 투자를 하게 만들었죠. 증거는 없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어요. 윤미숙과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치밀하고 교묘했거든요. 이정우는 세린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순한 금전적 목적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에 모든 걸 알아챘어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의 정체를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세린이와 크게 싸웠어요. 윤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했죠. 이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준호의 차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어요. 윤미숙의 목소리가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어요. 윤미숙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세린이가 죽인 거라는 걸. 이정우는 확신했어요. 세린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 후에 세린이는 어떻게 됐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사라졌어요. 윤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됐고요. 이정우는 세린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윤미숙 씨, 혹시 세린이와 함께 다니는 남자를 본 적 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혁이라는 남자예요. 강민혁? 이정우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도 세린이 못지않게 나쁜 놈이에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전문 사기꾼이거든요. 이정우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세린과 강민혁이 팀을 이뤄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둘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마 준호와 결혼하기 전부터였을 거예요. 윤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죽기 몇 달 전에 우연히 봤거든요. 바로 그때 최병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세린 씨가 법무팀과 함께 오고 있어요. 최병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세린이 자신이 의식불명인 상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윤미숙 씨는 어서 숨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당신을 보면 안 돼요. 윤미숙은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어요. 이정우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잠시 후 세린이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 아버님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네요. 세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세린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죠. 의사 선생님, 회장님이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까요? 법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서류의 사인을 받을 수 없겠네요. 법무팀 직원이 아쉬워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경영권 관련 서류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정우는 속으로 분노했어요. 세린이 벌써 경영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대리인이 대신 사인을 할 수는 없나요? 세린이 교묘하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본인의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무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세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나간 후 세린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녀가 나야. 세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류 사인은 못 받았어. 회장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 세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냐?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세린이 물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끊어버리는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에 냉혹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죽을 거야. 이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건 너무 위험해. 세린이 망설였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가 갑자기 악화돼서 죽는 일은 흔하거든. 세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오늘 밤에 실행하자. 이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늘 밤에 정말로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 전화를 끊고 병실을 나갔어요. 윤미숙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다 들었어요. 윤미숙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정을 파야죠. 이정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어요. 세린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막이 오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정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병규와 윤미숙 그리고 김 원장까지 모든 상황을 공유했어요. 오늘 밤 세린이 움직일 거야.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숨겨둔 카메라는 준비됐나요? 최병규가 물었습니다. 네, 병실 곳곳에 설치해뒀어요. 김 원장이 답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녹화될 거예요. 이정우는 침대에 누워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은 깨어 있었죠. 오늘 밤이 세린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마지막 기회였어요. 밤 11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린이 들어온 거였어요. 간병복을 입고 간호사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주변을 살펴본 후 생명유지장치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제 끝이야, 회장님.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정우는 눈을 번쩍 떴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었구나. 세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깨어났다고? 이정우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세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의식불명이셨잖아요. 연기였어.
이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한 연기였지. 세리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발뺌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세린. 이정우가 세린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아니, 박준호의 아내였던 오세린 말이야. 세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과거가 들통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를 죽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 했지? 이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말이야. 세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어. 이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가 나를 구해줬거든. 그때 윤미숙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안녕, 세린아. 세린은 윤미숙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윤미숙. 내 아들 원수를 갚으러 왔어.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세린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추측만으로 저를 범인으로 몰 수는 없어요. 증거? 이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CCTV에 내가 내 차를 조작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 세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방금 전 내가 생명 유지 장치를 끊으려던 것도 다 녹화됐고, 이정우가 천장에 숨겨진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세린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세린이 악을 썼습니다. 조작? 이정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강민혁과의 통화 녹음도 조작인가? 핸드폰에서 세린과 강민혁의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만 없으면 선우그룹은 우리 거야. 현우는 내가 알아서 조종해. 멍청하잖아, 걔. 세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변명할 게 있어?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세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 끝내겠어. 세린이 칼을 들고 이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경비원들이 즉시 나타나 세린을 제압했어요. 놓으라고. 세린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끝났다, 세린아.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내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있고 아내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을 말이죠. 현우야. 이정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이정우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CCTV 영상부터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현우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세린아, 이게 정말이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 맞아.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다 계획한 거야. 너희 가문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왜 그런 짓을?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돈 때문이야. 세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 그런 건 없어. 처음부터 너희 재산이 목적이었어.
윤미숙이 세린에게 다가갔어요.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지? 그래. 박준호도 똑같이 속여서 죽였어. 세린이 자포자기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들. 너무 쉬웠어. 모든 사람들이 세린의 냉혹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정우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세린을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신고합니다. 세린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정우가 현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겨내자. 현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윤미숙은 마침내 아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강민혁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세린이 체포된 후 이정우는 즉시 강민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규야, 강민혁의 행방을 추적해봐. 이정우가 최병규에게 지시했습니다. 틀림없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이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최병규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강민혁 같은 전문 사기꾼이라면 도망칠 준비를 미리 해뒀을 거거든요. 공항과 항구를 모두 봉쇄해.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출국하려다 잡힐 가능성이 높아.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세린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조실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냉소적인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후회? 세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도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양육강식이야. 세린의 목소리에는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었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런 세린의 모습을 보며 경찰들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이코패스였거든요. 강민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세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걔는 걔 혼자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세린의 예상과 달리 강민혁은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가짜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들킨 거였어요. 강민혁을 잡았습니다. 최병규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어요. 이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건의 공범들을 모두 잡은 거였어요. 강민혁 역시 취조실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세린과는 달리 바로 자백했어요. 다 세린이가 시킨 일이에요. 강민혁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럼 박준호 살인 사건도 세린 혼자 한 일인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도왔어요. 결국 강민혁도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박준호 살인부터 이정우 살인 미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우리는 여러 번 이런 일을 해왔어요. 강민혁이 고백했습니다. 부유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였어요.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린과 강민혁이 연쇄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였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몇 명 더 있어요.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세린이 결혼 상대로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세린과 강민혁의 추가 범죄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박준호를 포함해서 총 4명의 남성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거였어요. 이정우는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구나.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죽으셨다면. 이정우는 윤미숙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경고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며칠 후 이정우는 윤미숙을 만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윤미숙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보였어요. 이제 제 아들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어요.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만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한편 현우는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아들아. 이정우가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바보였어요. 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린이의 정체를 전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정우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린이는 전문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범죄자였거든. 현우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더 똑똑했다면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현우야.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린이가 나쁜 거지. 이정우는 아들을 위로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말이죠. 법정에서 세린과 강민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 살인 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어요. 세린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세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도 세린의 뻔뻔함에 놀랐어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군요. 강민혁은 세린과 달리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피고인 오세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혁은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세린은 끝까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없어. 세린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우는 법정을 나서며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거였거든요.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최병규가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이정우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세린과 강민혁은 감옥으로 향했고 이정우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큰 교훈을 남겼어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이정우는 선우그룹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세린 사건을 통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회장님, 윤미숙 씨가 오셨습니다. 최병규가 알려주었습니다. 어서 모셔와.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윤미숙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밝은 표정이 있었어요. 오랜 한을 풀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계셨어요? 윤미숙이 인사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밤에도 잘 잘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정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고 나니 마음의 짐이 덜어진 거겠죠. 윤미숙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윤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준호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했을 거예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요. 준호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이정우가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윤미숙 이모님도 계시네요. 현우가 인사했습니다. 현우야, 많이 좋아졌구나. 이정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현우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현우는 세린 사건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예전보다 예리해졌고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늘었어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가족을 지키는 일도요. 이정우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고향으로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에는 너무 힘든 기억들이 많아서요. 윤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정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윤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이정우는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선우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현우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린 사건 이후 선우그룹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난 거였어요. 한편 감옥에 있는 세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면회 온 변호사에게도 불만만 토로했어요. 이 모든 게 운이 나빴을 뿐이야. 세린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할 거야. 변호사는 세린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도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혁은 세린과 달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민혁이 교도관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교도관은 강민혁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이정우는 윤미숙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 이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세린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경영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투자건에 대해 상의드릴 게 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함께 회의실로 향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세린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정우는 오늘도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윤미숙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세린과 같은 범죄자들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준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이정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악행은 응분의 대가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정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도 같은 교훈을 전해주었어요. 아들아, 사람을 사귈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선우그룹의 위기는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린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적인 본성이 드러나면서 진실이 승리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윤미숙의 용기 있는 경고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